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인터넷에서는 갑자기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KT에 부정 취업을 했다라는 논란이 번지면서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황 대표가 한 대학교 강연에 가가지고 희망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자기 아들이 학점도 엉터리고 토익도 800점 정도고 사실 저는 저게 뭐 낮은 스펙이라고도 생각도 안 드는데 이제 뭐 토익도 800점 정도고 그랬는데 본인만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뭐 면접에서 열심히 그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대기업에 잘 입사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을 두고 앞바닥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거다 뭐 이런 소리가 당연히 좌파에서 튀어나온 거죠. 이 강연의 발언을 보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황교안 아들은 연세대 출신에 또 그런 학교에서 좋은 학교에서 3점대 학점에 그리고 이제 토익도 900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점대 학점을 갖고 사람들이 괜히 또 뭐라고 트집을 잡는데 연대에서 3점인 거랑 우리가 솔직히 이제 지방대에서 학점이 3점인 경우랑은 좀 사회적인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밖에 또 황교안 씨 아들은 무슨 장관상이니 공모전이니 또 이런저런 외부 스펙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사회에서 연세대 나온 사람이 KT를 가는 거라면 그게 그렇게 특이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황 대표 강연의 요점은 이제 스펙이 좀 부족하더라도 힘을 내자, 뭐 면접에서도 끝까지 잘 어필해보자, 뭐 그런 일반적인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또 실제로 지방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분들 중에 좋은 회사 취업 잘 풀어내는 분들이 소수 계시기는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강연에 가가지고 야 어차피 니들은 학벌 간판 딸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마 해도 안돼 꿈도 희망도 없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강연인데 그 방향성을 보자는 겁니다. 학벌처럼 20살 때 결정 나는 그런 스펙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데서도 노력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제 지방대 지방국립대 나오고도 공기업 대기업 가는 분들이 소수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율적으로 소수인 건 그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 취업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스펙을 축소해서 말했던 부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기사가 나가고 인터넷에 퍼지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빠 백으로 취업한 거 아니냐? 뭐 결국 그런 비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황 대표 아들이 스펙이 원래는 좋았다는 걸 모르고 많이 낚였는데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는 물타기를 또 하면서 그러면 스펙을 처음부터 제대로 밝히던가 축소해가지고 말한 게 잘못이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갈 길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나나. 이제 강연장, 대학 강연장에서 유명인으로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강연장의 특성,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셔야지. 니들은 꿈도 희망도 없어, 절대 못해, 내 아들은 스카이 출신에 빵빵하니까 된 거야, 너네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까? 그럴 순 없다는 거죠. 황 대표 아들도 대기업 15군데 내가지고 10군데 떨어지고 뒤늦게 5군데를 붙어가지고 이제 골라서 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못 보지? 트집 잡고 싶어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정말 보면서 두 눈으로 의심했고 안타까웠던 것은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같이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그 홍 선생님 발언을 보면서 너무 그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제가 어떤 의미에서 한숨 쉬고 안타까워하는 것인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들 같은 우파들 아닙니까? 자, 물론 같은 편끼리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 비판에도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나 걸고 넘어질 법한 저런 스탠스도 안타깝고 최근 웰빙 한국당 사람들이 발언의 강도를 좀 높였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홍준표 씨가 막말 프레임 같은 걸 운운하는 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름 아닌 홍준표 본인이 좀 시원시원하게 강성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었고 또 특히 억울하게 막말 프레임이 찍혀가지고 수많은 그 억울한 공격을 받았던 분이 바로 홍준표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공격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오해도 사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태도들이 요즘 한국당이 좀 강성 발언 조금 꺼낸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다른 거시적인 게 아니라 막말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비판하는 그런 거는 제가 좀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한국 버전의 트럼프니즘에 입각을 해가지고 웰빙 정당이라는 식으로 한국당에 비판을 한다면 그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트럼프 정책이 100%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의 크고 작은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차이를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미국 내부에서 실행했던 경제 정책들은 마음에 들고 효과도 좋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외노자 척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법인세를 깎아주고 행정 규제를 철폐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미국으로 많은 우량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 일자리를 미국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들, 이거 하나는 정말 제가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 엄청난 50년 이래 사상 최대 수치의 고용률과 실업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계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행동하는 바로 그 뚝심도 이제 트럼프를 볼 때 정말 대표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들 아닙니까? 이제 홍준표 선생님도 이런 걸로 한국당을 좀 합리적인 관점에서 크게 스케일 크게 까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거는 정말로 건전한 비판이고 건설적인 비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반대편 애들하고 같은 쪽에서 우리 편을 치는 그런 행동들은 정말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원론적인 얘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아군이 다른 아군을 대할 때와 적군을 다룰 때는 어쩔 수 없이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좌파 쪽 애들이 보여주는 그 엄청난 이중잣 대에 비하면 대한민국 우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너무 순진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황교안 씨 아들 논란은 결국 이번에 사실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난데없이 좌파 애들이 홍준표를 칭찬하는 이런 또 어색한 여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국당이 막상 홍준표 전 대표 시절 단일 체제로 뭉쳐서 돌아가던 시절에는 온갖 막말 프레임을 갖다 박으면서 발정제니 뭐니 그렇게 부당한 공격을 홍 대표한테 퍼붓던 사람들이 왜 요즘은 갑자기 또 저렇게 은근슬쩍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그렇죠. 소름 끼치지만 보수 표가르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요 홍준표 씨가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저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 홍준표를 흠집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켠에서 홍준표 선생님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때랑. 저는 그때 당시에는 또 홍 대표를 편을 들었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요점은 어떻게든 구심점이 하나 생기면 뭉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제 비판할 때 하더라도 거시적인 방향성은 잘 맞추고 저런 인위적인 여론의 어색한 움직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선거할 때도 찍어줬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찍어줬던 사람입니다. 뭐 안티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거냐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당연히 없지만 최소한 확실한 거 하나만큼은 좌파의 집권, 문재인 당선만큼은 막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상상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우파가 분열을 해가지고 좌파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회창과 이인재입니다. 둘 다 우파 진영의 정치인이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한나라당 정치인이었는데 이인재 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불복한 채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단독 출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표심이 두 개로 갈라진 거죠. 그 결과 누가 이 두 사람이 분열을 하는 바람에 이인재가 당내 경선에서 그 합법적인 절차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고 뛰쳐나가서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누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느냐? 바로 김대중이 당선되었습니다. 우파 사람들이 김영삼을 싫어하는 이유도 뭐 원래 저 사람이 좌파였다가 이쪽으로 건너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뒤에서 이인재를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쪽 같았던 이회창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김영삼 본인을 조사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3등 후보를 부추겨서 보수의 표심을 깼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대중 씨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가 모든 게 꼬여버린 거죠. 이인재가 없었더라면 이회창 씨가 아마 여유 있게 당선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회창이 됐더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런 북한 퍼주기도 없었을 거고 어쩌면 이제 탈북한 황장엽 씨의 말 맞다나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은 내부 체제의 모순을 못 이기고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저런 상황이에요. 우파가 충분한 민심을 쥐고도 제대로 뭉치지를 못하고 어설프게 후보와 표심이 분열해버리는 저때 상황이 반복되는 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군을 비판하는 거 물론 하셔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논점과 방향성은 정확하게 좀 잡고 비판을 하자는 겁니다. 이럴 때 경솔하게 깠다가 뒤늦게 팩트가 밝혀지면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반대 정당에서나 건들 법한 짜잘한 네거티브 공세 말고 스케일 크게 진짜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우리가 한국당에 주문 넣고 질책할 수 있는 좋은 것들 많잖아요. 한국당이 정말로 굵직굵직한 데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우파인데도 한국당 비판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비판 영상을 올렸습니까? 근데 깔 때 까더라도 방향성은 좀 있게 제대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